제가 지난 몇십 년간 연준의 정책하고 미국의 실물 시장 그리고 또 주식 시장 연관관계를 이제 분석했는데 긴축의 충격이 가장 큰 때가 언제냐면 중반부와 후반부 초반까지는 주가 굉장히 잘 올라요. 네네.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저점에서 네네. 매수할 수 있는. 이번에 이제 세계 경제 시나리오 관련해서 또 박사님께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바이든노믹스가 또 새로 탄생을 했어요. 뭐 알다시피 지금 저희가 그 첫 번째 시간에서도 레버리지 ETF 투자 방법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심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국이 세계 경제 한 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바이든노믹스가 지난해부터 새로 탄생이 됐는데 이 미국의 그런 뭐 경제, 정책 이런 걸 모른다면은 글로벌 시장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트럼프 시대와 비교를 해서 자, 바이든 시대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시대하고 바이든 시대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트럼프는 연준의 압박을 많이 가했어요. 네. 그래서 경기 확장책을 더 하고 달러 약세를 이제 강요를 했는데 바이든은 연준의 중립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엄청 크겠죠. 네. 왜냐하면 그 차이가 버블이라든지 혹은 시장의 왜곡의 문제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 때는 연준을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연준이 중립을 계속 유지했지만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패턴에 의한 예측을 하는 데에서 오차의 범위가 넓어져요. 왜냐하면 그쵸. 지연 현상이 생기니까 네네네. 왜곡 현상이 생기고. 네네. 그러나 바이든은 가능하면 연준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패턴에 의해서 시장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다. 투자라도 연결하면 이제 그게 네네.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뭐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프라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네, 대규모 인프라 투자. 네. 물론 이제 초기에 발표했던 대로 4조 달러는 못할 거지만 최소 1.5조 달러에서 2조 달러 정도가 되죠. 근데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규모예요. 네, 왜냐하면 거의 우리나라 GDP와 맞먹는 수준까지 투여를 하는 거니까. 물론 그걸 8년에 나눠서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상당 부분 선행 집행을 하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는 마중물이죠. 그러니까 그 숫자만도 크지만 그게 정부가 그걸 투자한다라는 것은 마중물로 써서 다른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올림픽을 하나 유치하고 월드컵을 유치하면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계산하잖아요. 네. 그 실제로 경기장을 짓고 하는 데는 돈은 적지만 이게 네. 뭐 몇 배, 몇십 배. 네. 그러니까 올림픽이나 그런 걸 해도 그 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1.5조에서 2조 달러를 투자를 하면 정부가 투자하면 굉장히 큰 어떤 파급 효과도 있죠. 민간 자본도 더 투자가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게 미국 경제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은 높이겠지만 미국 경제에는 좋다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돈들은 사실은 빚을 내는 거지만 결국은 인프라를 투자해서 나중에 그게 생산성을 일으켜서 다시 되돌아오는 돈이거든요. 당장은 높아지지만. 네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산업의 발전 효과를 이제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인플레이션이 꽤 높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긴축을 속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제 제가 책에서 예측을 했던 거고 실제로 지금 연준이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네네네. 그 차이가 트럼프 때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미국의 그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에 경제 성장률이 트럼프 때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그것도.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차이점은 미중 패권 전쟁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이게 트럼프 때하고 약간 달라요. 저는 이제 오바마 때를 미중 간의 패권 전쟁이 제1라운드 그렇게 하고요. 네. 트럼프가 제2라운드 그리고 이제 바이든을 제3라운드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네. 뭐 트럼프하고 비교를 하면 트럼프는 겉으로는 중국하고 말폭탄을 막 주고받았어요. 트럼프 스타일도 있고. 네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면에서는 사실 실용주의로 움직였어요. 네, 그래서 중국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원하는 것, 즉 러스트벨트라든지 판벨트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미국산을 좀 수입을 더 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트럼프가 네. 실제로 원하는 거죠. 네. 이걸 이제 주었고요. 그러면 트럼프는 그걸 대가로 중국이 가장 아파하는 부분을 건들질 않았어요. 그 아파하는 부분이 인권 문제라든지 이 체제에 위협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쵸, 네. 의회가 통과를 해도 이게 미적미적 됐단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세게 서로 충돌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물밑에서는 실용주의로 서로 잘 움직였죠. 네. 그런데 바이든은 거꾸로 해요.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해요. 네, 뭐 말폭탄도 뭐 그렇게 막 심하게 하지 않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트럼프 때보다 훨씬 더 강한 미중의 어떤 충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바이든과 민주당의
어떤 그 정책의 핵심이 인권과 환경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바이든과 민주당은 이미 선포를 했어요. 이거를 통상 정책에다 직접적으로 반영하겠다. 벌써 지금 이번에 올림픽도 지금 정치적으로는 보이콧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네. 이제 그게 그러면 이제 중국도 사실은 인권과 환경, 중국 이런 거예요. 돈은 원하는 데 내가 줄 수 있다. 뭐 너희들 살아남으면 줄 수 있다. 네네. 그런데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이 부분은 건들지 마라라고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그걸 건들면 중국은 체제 위협 때문에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트럼프 때보다 더 강하게 실제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부딪히는 가장 첫 번째가 이제 무역 부분이겠죠. 네네. 무역과 산업 부분. 그러면 이제 이게 주식시장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 때 2018년, 19년에 주가가 잘 상승을 하다가 무역 전쟁이 탁 붙으니까 사실은 금리 인상, 긴축에 의해서 조정받는 것보다 더 크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뭐 대폭락 이전이라도 이제 내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충돌이 시작될 건데 그게 이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만들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가장 크게 트럼프와 바이든 때 좀 차이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책에서 2022년과 2023년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네. 방금 그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인가요? 그렇죠. 이제 무역 전쟁 부분이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제 2022년, 2023년은 이제 긴축과 관련돼요. 네. 그러니까 긴축을 제가 5단계로 나눴죠. 네네.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면 1단계가 양적 완화의 축소예요. 그럼 이제 테이퍼링이라고 그렇죠. 하죠. 테이퍼링을 하죠. 네네. 그래서 돈을 이것도 사실은 돈을 계속 푸는 거예요. 푸는데 그렇죠. 푸는 네. 규모를 줄여나가는 네네네. 거죠. 이게 이제 1단계고요. 2단계는 딱 중지를 한 다음에 3단계인 기준금리 인상 시작하기 전에 약간의 휴지기를 둬요. 이 휴지기가 2단계예요. 쉽게 얘기해서 숨고르기 하거나 네. 긴축을 다 준비할 수 있도록 네네. 시간을 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3단계가 기준금리 인상 시작이고 4단계가 중반부고 이제 5단계가 후반부와 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네네. 그런데 이 5단계를 나눠봤을 때 제가 지난 몇십 년간 연준의 정책하고 미국의 실물 시장 그리고 또 주식 시장 연관관계를 이제 분석했는데 가장 긴축의 충격이 가장 큰 때가 언제냐면 1단계하고 3단계 때예요. 그러니까 긴축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번 그렇죠. 테이퍼링 할 때 이제 조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 올린다고 막 할 때 시장이 그렇죠. 막 무서워할 때 빠지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 조금 조정받다가 사실은 중반부와 후반부 초반까지는 주가가 굉장히 잘 올라요. 네네. 이번에도 아마 그렇게 오를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가장 위험한데 이 두 개 중에서도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게 이 3단계, 즉 기준금리 인상 시작할 때입니다. 시작할 때 시작하기 직전. 네네. 네, 이때 이제 두 번의 조정이 있어요. 선반영과 후반영이. 그래서 이때가 사실은 지금 이제 2023년까지 들어간 네네. 거죠. 그래서 네네. 이 무역 전쟁이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충격 이런 것들이 이제 2020년, 22년, 2023년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대폭락은 아니더라도 시장이 크게 흔들릴 수 있으니까 대조정 정도? 그렇죠. 그 정도로 올 수 네, 있겠네요. 네. 그 정도까지도 최악의 경우 올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긴축이라기보다는 무역 전쟁이 세게 붙은 경우가 아마 대조적인 가능성이 긴축에다가 플러스 무역 전쟁이 세게 붙으면 그러면 되겠죠. 네. 15%에서 한 20%? 그럴 수 30%까지 있죠. 이제 빠질 네.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네. 뭐 긴축만 하면 네. 아마 강한 기술적 조정 요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숨은 복병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그마저도 사실은 6개월 안에 다 전고점을 회복을 해요. 대폭락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리세션이 본격적인 지입이 아니니까. 네네. 그렇지만 흔들림이 크니까 유념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때가 좀 투자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돈 벌 수 그렇죠. 있는 기회가 될 수 예, 있겠네요. 예. 오히려 저점에서 네네.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 라인이 뭐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잘 또 보시다가 좋은 기회를 그렇죠. 잘 이슈를 잡으시면 좋을 생각하고 것 같아요. 계시다가 이제 뉴스를 보면 나와요. 서서히 신호들이 나오니까 네네네. 이제 이런 게 있겠구나. 내가 네.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네네. 하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실 때 혹은 포트폴리오를 교체하실 때 이제 활용하시면 좋고 뭐 삼배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저점 굉장히 저점에서 살 수 있는 그렇죠. 네, 네.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굉장히 네. 좋은 기회가 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그런 무역 전쟁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중국이 이제 미국과 함께 G2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IMF 보고서를 보거나 그러면은 중국이 빠르면 한 2027년, 네. 늦어도 한 2030년에는 미국 GDP를 초월할 것이다. 그런 식으로 대부분 보고서가 얘기가 나와요. 네네. 근데 박사님의 생각은 좀 다르다. 그렇게 알고 예, 있는데, 다르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로 쓸 수가 있는데 네. 저는 좀 다른 시나리오를 네. 좀 펼쳐봤어요. 네네. 물론 제가 과거에 한 7, 8년 전에 이제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에서 미중 패권 전쟁을 제가 처음 다루면서 그때도 역시 뭐 빠르면 뭐
20년대 초반에 혹은 뭐 아주 빠르게는 2017년, 8년에 네.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한다. 뭐 그렇죠. 이런 뭐 예측이 나왔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여러 가지 가지고 조건들을 가지고 해보니까 2040년까지는 중국이 미국의 GDP를 추월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꽤 높다. 그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좀 딜레이를 그렇죠. 써보시네요. 실제로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이번에 다시 제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조금 더 추가해서 코로나를 반영해서 했는데 사실은 역시 기본적인 제 시나리오는 바뀌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 얘기하는 2027년에 중국의 GDP가 미국을 추월하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아주 확률적으로 아주 낮은 시나리오에 속한다. 물론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코로나19 직전에 미국의 이제 그 국내 총생산이 한 21조 한 4천억 달러 정도 했거든요. 네. 그때 이제 중국이 한 14조 2천억 달러 정도. 네.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일단은 격차가 그래도 많이 좁혀지긴 했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움직임을 봐야 돼요. GDP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데 중국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이 2000년대부터 이제 폭발적으로 GDP가 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신화가 만들어졌죠. 네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중국의 GDP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지표를 주는 사이트에 가서 보시면 한 2010년 혹은 2011, 2년까지는 중국의 GDP가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그리면서 올라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계속 된다면 말 그대로 2018년에 미국을 추월하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을 지나면서 중국이 이제 제가 그 책에서 분석했지만 그때부터 중국이 본격적으로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혹은 기존 산업이 이제 성장에 한계에 걸려고 이랬거든요. 네. 그게 이제 GDP로 바로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2012년 이후부터는 중국의 GDP 성장이 이렇게 가지 않고 리니어로 이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GDP가 성장하는 것 같은 곡선을 가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실 뭐 중국의 GDP가 성장을 하지만 이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지 않죠. 그럼 만약에 2027년에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려면 여기서 다시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가야 돼요. 그러면 2027년에 추월하겠죠. 네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 그렇게 되겠냐? 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2010년, 12년 넘어가면서부터 미국의 GDP 성장률이 8에서 6%대로 떨어졌으니까 네네. 다시 익스포넨셜 그로스를 하려면 지금부터 8%, 10%를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계속. 그거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첫 번째 퀘스천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때 있어서의 약간 그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환상적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중국은 예를 들면 8% 할 때, 10% 할 때 중국은 앞으로 20, 30년 동안 계속 8에서 10%를 한다. 이 계산법이에요. 네. 그리고 미국은 그때 뭐 3% 미만이었으니까 미국은 계속해서 2%, 1%로 20, 30년을 간다. 네. 이러면은 순식간에 좁혀져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리얼월드는 그렇게 안 돌아가거든요. 중국이 8%, 10%로 앞으로 20, 30년 하면 중국 경제가 크래시 돼버려요. 네. 14조 달러가 10%로 해보세요. 그러면 1조 4천억 달러씩 늘어나고 그게 복리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리얼월드는 선진국들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던 일본이든 미국이든 혹은 유로존에 있는 국가든 성장할 때는 익스포넨셜 그리다가 어느 순간에 가면 리니어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게 성장률의 숫자가 퍼센테이지가 크게 늘어나는 경우에는 워낙 없을 때는 그렇게 늘어나요. 우리나라도 10% 이상 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워낙 경제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조금만 건드려주면 2자리 성장률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럴 때는 그렇게 올라와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이제 성장률 가지고 오르면 어느 정도 가면 절대적인 규모가 커지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성장률은 줄어들게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10조 달러가 1% 성장하면 1조죠. 그게 예를 들면 1조 달러 국가가 100% 성장하는 1조죠. 네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혹은 20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그냥 2, 3%씩만 해도 굉장히 큰 수준의 보폭을 갖는다라는 거죠. 이 말은 거꾸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GDP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꾸로 성장률은 떨어지는 게 맞아요. 그러면 중국을 미국과 비교할 때 떨어지는 걸 계산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10%에서 8% 제가 그때 넣었던 게 8%에서 그렇지만 뭐
뭐 매년 10, 9, 8 이렇게 떨어지진 않죠. 그렇죠. 10% 어느 정도 유지하고 그다음에 8%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떨어지죠. 그러니까 네네. 그 계단형, 선진국 같은 그 계단형을 집어넣어 본 거예요. 중국에도. 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3%대를 3%에서 2%를 가면 그 3%에서 2%에서 사실은 많이 떨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오히려 거꾸로 좀 더 오래 유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특별히 이번 코로나 때는 오히려 인프라 투자를 하니까 일시적으로 2, 3년은 더 좋겠네요. 더 좋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을 이제 제가 해봤던 거죠. 네네. 그랬을 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했을 때 여전히 2040년 이전에는 중국이 미국의 명목 GDP를 추월할 가능성은 좀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인 세계가 돌아가는.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 중국은 뭐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선진국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버블에 대한 어떤 구조조정, 상업 영역과 가계 영역 네네. 이 부분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럴 때는 성장률이 제로거나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그런 걸 또 집어넣으면 그걸 또 많이 하는데 또 시간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집어넣으면 결국은 최소한 2027년 뭐 5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5년 안에 중국이 미국의 명목 GDP를 추월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상당히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라고 이제 봐야 됩니다. 투자자들도 확실히 뭐 중국이 뭐 미국을 금방 앞지를 것이다 그런 환상을 갖고 투자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중국은 그냥 성장을 하는 나라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네네. 뭐 미국을 추월하고 그럼 이제 추월한다는 생각이 들면 중국이 곧 기축통화 국가도 되고 뭐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확 확장돼 버리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의 몰락이 오고 그러면 달러의 몰락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되지 않는다. 언젠가는 되겠지만 네.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다라는 거죠. 작년과 올해 초만 해도 전 세계 시장이 다 좋았습니다. 네네. 코로나로 인해서 뭐 상황이 다 비슷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각국의 국가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퍼부었기 때문에 이제 좋았는데 이제 이후로부터는 특별히 이제 연준이 긴축 정책에 들어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 투자 국가도 그렇고 섹터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면밀하게 각기 다른 다양성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그 다양성을 반영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사실 진짜는 투자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진짜는 지금부터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화들, 거시적 변화들이라든지 네네. 미시적 변화라든지 혹은 산업과 개별 기업에 대한 분석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렇게 하시면 뭐 대폭락 이전까지는 주식시장이 뭐 투자 수익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뭐 여전히 좋은 투자 수익률을 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앞으로는 그 변화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투자 전략에 반영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사실 뭐 대폭락이 언제 올지 뭐 정확히 맞추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죠. 신이 아닌 이상 그 불가능한 그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 100년의 그런 주식시장의 역사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자 어느 타이밍에 이런 폭락이 발생했는지 자, 그런 부분들을 박사님께서 잘 연구를 하셨으니까 오늘 방송 잘 보시고 그 다음에 좀 더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박사님이 저술하신 책도 한번 보시면서 미리미리 좀 공부를 하면서 준비를 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뭐 몇 년 그런 기간 동안에 분명히 투자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최윤식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